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녹슨 컨테이너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저는 낡은 외투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죠. 형사생활 3년.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고 진흙 바닥 위로 그 그림자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던 그 순간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뼈만 남은 노파의 손목,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붉고 두꺼운 흉터. 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오지의 가시철망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흉터였습니다. 제 작은 몸을 철망 너머로 밀어 올리다 찢겨나간 어머니의 그 손목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우연이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떨리는 노파의 손목에서 전해지는 그 온기가 20년 전 제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어머니의 온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수갑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납덩이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누군가의 목숨을 건 선택과 자유의 기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인연 하나하나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아오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아오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어요. 아오지 탄광에 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범이든 탈북 시도자든 체제에 조금이라도 눈밖에 난 사람이든 결국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하는 세상의 색깔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도 땅도 사람들의 얼굴도 온통 그 빛이었어요. 탄광 마을의 공기는 언제나 석탄가루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까끌까끌했고 하얀 손수건으로 코를 닦으면 새까만 가래가 묻어났죠.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아오지 6반 탄광촌의 낡은 흙집에 살았습니다. 방 2칸짜리 집이었는데 한 칸은 부모님이, 나머지 한 칸은 제가 썼어요. 가구라고는 낡은 나무 책상 하나와 솜이 다 빠져나간 이불 2채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탄광갱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갱도로 내려갔죠. 어머니는 선탄장에서 석탄을 고르는 일을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석탄 가루에 절어 늘 거무튀튀했고 손등은 칼바람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었어요. 제 앞에서만큼은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마을 방송이 울립니다. 친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인민학교로 향합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그 길 위에서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새벽빛도 채 오르지 않은 하늘 아래 허리를 굽히고 탄광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행렬. 그 발걸음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만이 있을 뿐이었죠. 학교에서는 수업보다 사상교육이 먼저였습니다. 교실 앞에는 항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수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수업 내용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도 결국엔 항상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었죠.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배급날은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급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섰고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배급으로 나오는 것은 주로 강냉이 옥수수였어요. 쌀은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고 고기는 1년에 손에 꼽을 만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배급이 제대로 나오던 시절은 그래도 나았습니다. 문제는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제가 6살 되던 해부터였을 겁니다.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려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에는 항상 제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갱도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새카만 탕가루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놓인 쪽대야에서 대충 몸을 씻고 들어와 저녁밥을 드시고 나면 곧장 주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커다랗고 거친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 방식의 사랑 표현이었죠. 아버지는 갱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땅속은 어때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철민아, 너는 절대 갱도에 들어가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간신히 눌러 참고 있는 듯한 깊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갱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앞에서 서서 계속 탄광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한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 400m 갱도에서 갱목이 무너졌소. 이철민 동무는 현장에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앉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 따라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새벽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우시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무언가가 그날 밤 함께 죽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삶은 더욱 가파르게 기울었습니다. 탄광 측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니 영광으로 여기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선탄장 일과 탄광촌 자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죠. 배급은 더 줄었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즈음부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웃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경을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는 뜻이었죠. 그 말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말이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고 자식이 굶어가는데 그 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가끔은 공개 처형장에 끌려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워지기도 했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때가 많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 세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굶주림도 석탄가루도 공개 처형도 그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으며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민아, 이 애미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야겠다. 내 아버지는 이 검은 땅에서 생을 마쳤지만 너만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기다. 어머니 믿어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이 따뜻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날 밤 마음을 정하셨던 겁니다. 저를 이 검은 구덩이에서 꺼내겠다고 목숨을 걸더라도 모든 것은 그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오지의 겨울은 원래도 혹독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몇 주째 이어졌고 탄광촌 골목에는 밤새 눈이 쌓여 아침이면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었죠.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마을 전체가 낯빛 하늘 아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배급소 앞에 줄을 서도 이번 달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뿔뿔이 흩어졌고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빈 밥솥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뭔가를 감추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어디선가 먹을 것을 구해 오셨죠. 어떤 날은 강냉이 한 줌을, 어떤 날은 쪄서 말린 감자 몇 개를,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 대화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광부 아저씨였어요. 아버지와도 같은 갱도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아침 그 집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방 안에서 굶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는데 모두 해골처럼 앙상한 몰골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인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도저히 맞춰지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이 어긋난 것처럼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쯤은 8살짜리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몰래 울었습니다. 학교가 파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길가에 버려진 강냉이 속대를 주워 하차봤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죠. 그때 길 건너편에서 간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당 간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손에는 강냉이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과자를 와그작와그작 씹어먹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있고 나는 없는 걸까요? 위대한 수령님 품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고 배웠는데 왜 저 아이들의 밥상은 다르고 우리 어머니의 밥그릇은 항상 비어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났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집 안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철민아, 오늘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 모이래. 마을 광장에서의 집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지는 것 자체가 불순 행위로 기록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바람이 칼처럼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보이보이를 했던 박동무였습니다. 저도 얼굴을 알고 있었죠. 보위원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자는 반혁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경을 넘으려 했을 뿐 아니라 외부의 불순한 사상을 마을에 퍼뜨리려 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날 광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을 뿐이에요. 그 손의 떨림이 어머니도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밤마다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눈을 가늘게 뜨면 어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은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가끔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등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결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서서 교과서를 읽어내려가는 선생님의 눈빛이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가끔은 수업 중간에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학생이 질문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시는 일도 있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짝꿍 영철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철민아. 우리 형이 그러는데 중국에 가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대.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누군가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철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흰 쌀밥이래. 매일. 흰 쌀밥. 저는 그 말을 집에 가져와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흰 쌀밥. 그것이 어딘가에서는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뒤 영철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영철이네 가족 어젯밤에 사라졌대. 월경한 거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흰 쌀밥을 먹고 있을까? 그 생각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그건 불순한 생각이라고 머릿속 어딘가가 경고했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경고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월경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빛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아, 그 말은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니? 네.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다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기억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훗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달라지신 것은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선탄장으로 나가셨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리셨습니다. 말씀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평온한 수면 아래 거대한 물살이 흐르는 것처럼 어머니는 겉으로는 차분하면서도 안으로는 치열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밤에 가끔 자리를 비우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잠결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살며시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하며 숨소리를 고르게 했죠.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외곽 탄광창고 뒤편의 낡은 흙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있어서 말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고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무언가라는 것은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씀을 꺼내신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밥상을 물리신 뒤 저를 무릎 앞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무거웠던지 저는 숨을 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민아, 네 어머니, 너 잘 살고 싶니?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사는 것, 무섭지 않게 사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저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다. 이 애미가 데려다 줄기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고 창밖을 한 번씩 확인하신 뒤에야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숨을 참으며 말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짧게. 어머니가 밤마다 만나던 사람은 탄광촌 외곽에 사는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몇 년 전 월경을 시도했다가 북송되어 돌아온 분이었는데 그 경험 덕분에 루트를 알고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시기와 방법, 중국 쪽에서 처음 접촉해야 할 사람, 그리고 보이부의 순찰 패턴까지. 어머니는 그분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사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정보의 값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 낡은 공구 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으셨다는 조그만 은반지까지.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시던 어머니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알려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두만강은 한겨울에 얼어붙기 때문에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그 시기에는 보이부의 경계가 가장 삼엄합니다. 반대로 봄이 되면 강물이 불어 건너기가 위험했어요. 가장 좋은 시기는 초겨울, 강물이 얼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히 얼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빠르게 건너야 했죠. 그 시기까지는 석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석 달 동안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식량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도 며칠은 중국 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죠.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강냉이를 말려서 주머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빵을 만들어 꽁꽁 얼려 보관하셨어요. 냉동된 빵은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옷이었습니다. 영하의 강물을 건너야 할 수도 있었기에 최대한 두껍고 방수가 되는 옷이 필요했어요. 어머니는 선탄장 동료에게서 낡은 군용 외투를 얻어오셨고 내부에 솜을 덧대어 누비셨습니다. 바느질하시는 어머니의 손이 어찌나 빠르고 꼼꼼했던지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셋째는 경로였습니다. 강을 건넌 뒤 처음 향해야 할 곳, 그리고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 어머니는 최 씨 아저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셨어요. 종이에 적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외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비로소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어요. 이 친구들과 곧 헤어지게 된다는 것. 이 골목, 이 흙집, 이 검은 하늘과도 작별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탄가루 덮인 지붕들, 구부러진 골목길, 저 멀리 보이는 갱도 입구의 시커먼 아가리,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등.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요. 출발 이틀 전 어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철미나 강을 건널 때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니?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애미가 내 옆에 없게 되더라도 너는 무조건 앞으로 뛰어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약속해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옆에 없을 수 있는지,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모를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뒤에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계셨던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신 뒤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건강해 보였죠.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으셨다가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당신, 나 원망하지 마소. 나는 우리 철민이만은 살려야겠소.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셨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흙집, 마당의 쪽대야, 아버지가 앉으시던 처마 밑자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짜를 정하실 때 달력을 보시며 가장 어두운 밤을 고르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둠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셨죠.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며칠 전부터 옷은 미리 입고 잔터라 준비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등에 매셨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머니는 미리 돌적이에 기름을 발라두셨더군요.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아오지 탄광촌에는 야간 순찰대가 돌았어요. 정해진 루트를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마을을 돌았는데 최 씨 아저씨가 알려준 순찰 패턴에 따르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순찰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두 조의 순찰대가 교대하는 틈새였죠. 어머니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낮은 담을 따라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신발 안에 천을 덧댔고 숨소리조차 최대한 작게 했습니다. 골목을 꺾을 때마다 어머니는 먼저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확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를 데리고 움직이셨죠. 한 번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저를 담벼락 뒤로 밀어 넣으셨어요. 우리는 숨을 참고 담에 등을 붙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꽉 하지만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꺾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짧게 숨을 내쉬셨어요. 저도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탄광촌 외곽을 벗어나자 길은 가파른 산길로 이어졌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어두운 숲이었습니다. 발 아래는 낙엽이 썩어 질퍽했고 경사가 심해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2번 넘어졌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말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걷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저도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등을 따라서 숲을 1시간쯤 걷자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만강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어두웠습니다. 초겨울의 강은 가장자리부터 얼어붙기 시작했고 중간 부분은 아직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그냥 어둠이었어요. 중국 땅이라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과 어둠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강 건너편과 좌우를 오래도록 살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낮게 속삭이셨어요. 철민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올릴 기다. 괜찮으면 손짓할 테니까 그때 따라오너라. 걸을 때는 발을 세게 딛지 말고 미끄러지듯이 살살 움직여야 한다. 알겠니? 네. 소리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두워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서 빛이 났어요.
그 빛이 눈물인지 결의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얼음은 어머니의 무게를 받아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를 냈어요. 짜각 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몇 걸음 나아가신 뒤 어머니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발바닥 아래로 차가운 기운이 신발을 뚫고 올라왔어요. 얼음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등이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 등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크게 서라. 보이대의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쳤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물 위를 스쳐 지나갔고 그 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그 1초 동안 어머니의 눈에 담긴 것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려움, 결애, 그리고 사랑. 뛰어. 뒤보지 말고 뛰어라. 저는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뛰는 것은 달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어요. 발이 자꾸 헛디뎠고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강물 속으로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다시 훑쳤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얼어붙은 강 한쪽, 물이 흐르는 부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우적대며 강가 쪽 얼음을 잡으려 하셨지만 차가운 물살이 어머니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저는 어머니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안 돼. 뛰어. 앞으로 뛰어. 물속에서 차가운 강물에 잠겨가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아야 해. 뛰어.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이 뒤엉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보이대의 발소리가 강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철민아. 뛰어. 지금 당장. 저는 뛰었습니다. 돌아서서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음이 끝나고 진흙 강가가 시작될 때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기었습니다. 갈대밭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갈대밭 속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진흙 속에 박혀 있었는데 차가운지 아픈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이름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도 보이대도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오래도록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나오실 것 같아서요. 강가를 헤엄쳐 나오시거나 갈대밭을 헤치고 나타나시거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알려준 장소, 중국 쪽에서 찾아야 할 사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기계적으로 재생되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것이 9살 소년이 스스로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후 20년 동안 저를 살게 한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중국 땅을 처음 밟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을 건너 진흙 강가를 기어올라 갈대밭을 헤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발밑에 흙이 달랐습니다. 아오지에 검은 탕가루 섞인 흙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갈색 흙이었죠. 별것 아닌 차이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흙을 내려다봤어요. 자유로워진 줄 알았습니다.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보이대가 쫓아오지 않을 것이고 굶지 않아도 될 것이고 무서운 일도 없을 거라고요. 9살짜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알려준 장소는 강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근방의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김씨 성을 가진 조선족 할머니를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며칠을 재워주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줄 거라고 했죠. 저는 최 씨 아저씨가 일러준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해가 뜨는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어머니가 챙겨준 옥수수 빵이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 먹고 싶었지만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걷다 보니 논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지붕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물을 깃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조선말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지만 연변 지역이라 조선족이 많았고 조선말이 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마을 끝 낡은 기와집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주위를 살피신 뒤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혼자 왔니? 네. 어머니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흰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밥을 못 드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씨 할머니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할머니는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절대로 조선말을 밖에서 하지 말 것. 공안이 들으면 바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둘째,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 것. 동네 사람 중에 공안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셋째, 혹시 잡히더라도 이름과 출신은 절대 말하지 말 것. 탈북자임이 밝혀지면 바로 북송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중국어로 된 가짜 이름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조선족인 척 행세하라고요. 그 이름을 받아들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트럭 한 대가 올 기다. 그 트럭에 타면 된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기야. 어디로 가는 건데요? 멀리. 일단은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다음을 봐야 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가 데려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저는 그냥 따라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트럭이 왔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럽고 지친 눈빛은 아오지 사람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우리는 짐짝처럼 짐칸 바닥에 엎드렸어요. 캄캄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간의 생활은 한마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의 작은 농촌 마을, 누군가의 창고 뒤편, 야산의 폐가. 우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돕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인지, 사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 가장 무서운 것은 공안이었어요. 중국 공안은 주기적으로 탈북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마을 전체를 뒤지기도 했죠. 한 번은 우리가 숨어 있던 창고 바로 옆에서 공안이 수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건초더미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오지의 탄광갱도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머니, 나 잡히면 안 되는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숨어 지내던 사람 중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없었지만 가끔 제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안들이 우리가 있던 폐가로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우리가 미리 낌새를 채고 자리를 피한 뒤였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잡혔을 겁니다. 브로커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 공안에 신고하고 돈 받았어. 탈북자 1명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이, 같은 땅에서 도망치던 사람이 돈 때문에 동료를 팔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조선말을 쓰면 잡힐 위험이 있었고 중국어는 몰랐으니까요. 간단한 손짓과 눈빛으로만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다 보면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신 걸까? 돌아가신 걸까? 북송되셨다면 지금쯤 어디 계신 걸까? 혹시 저처럼 어딘가를 떠돌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잠을 쫓아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강물에 빠지시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철벅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지낸 지 약 6달이 지났을 무렵 브로커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길인데 돈이 좀 들어. 하지만 성공하면 한국 국적도 받을 수 있어. 한국.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곳이었어요. 흰 쌀밥이 있고 무섭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소식도 거기서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서너 달. 갈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아야 해.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동남아시아행이 확정된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눈뜨게 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 실패하면 북송. 그 두 가지 결말 사이에서 저는 9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고, 이미 이름을 숨겼고,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아야 해.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출발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온 차에는 저 말고도 4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20대 여성 2명, 40대 남성 1명, 그리고 저보다 2~3살쯤 많아 보이는 소년 하나.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이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브로커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룸미러로 우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적이었죠. 우리는 그에게 화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화물. 그것이 서럽지 않냐고요? 서러울 틈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면 서러움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중국 남부까지 내려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이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서 쉬었습니다. 먹는 것은 브로커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해결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5명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국경 넘는다. 미얀마로. 미얀마.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를 지나면 태국이 나오고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사흘. 산길이야. 힘들기야. 사흘. 산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혹시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미얀마 국경을 넘는 것은 두만강을 건넌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차가웠지만 짧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열대의 밀림 속에서 사흘을 걸어야 했고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헤치고 경사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어요. 첫째 날은 그나마 버텼습니다.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가던 40대 남성이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브로커는 초조해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낮에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면 발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브로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못 따라오면 두고 간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기다려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 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따라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부축하면서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밀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만큼은 지켰어요. 셋째 날 저녁 드디어 태국 국경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요즘 이 루트를 알고 있어. 지금 들어가면 바로 잡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틀 기다려야 해. 다른 루트가 열릴 때까지. 이틀. 밀림 속에서 이틀을. 먹을 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이틀이 이 여정 중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 나무 그늘에 숨었고 밤에는 정체 모를 벌레 소리와 짐승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 채 버텼어요. 먹을 것은 브로커가 가져온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5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 몫이 되지 않았죠. 배가 고팠지만 아오지의 배고픔에 비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것도 버텼다고. 이틀 뒤 새벽 브로커가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이야. 빠르게 움직여.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뻣뻣했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런 것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낮은 포복으로 수풀을 헤쳐나갔고 작은 개울을 건넜고 언덕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태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마을 들어가면 내 역할은 끝이야. 거기서 경찰서 찾아가. 한국 대사관 연결해달라고 해. 조선족이라고 하지 말고 북한에서 왔다고 해. 그래야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 걸음을 뗐습니다. 태국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참 망설였어요. 경찰이라는 존재는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잡히면 끌려가는 사람들. 그 공포가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20대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태국 경찰은 우리를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손짓 발짓으로 소통을 시도했죠.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에서 왔다고.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뒤 다른 경찰이 왔고 우리는 어딘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한국말이 반가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정말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9살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길고 무거운 여정이 드디어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요.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부모님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두만강에 빠지시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물속에서 손을 뻗으시던 어머니, 가라앉는 하얀 손, 어머니가 두만강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른의 온기였어요.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두만강가에서도 중국 밀림에서도 태국 밀림에서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머니를 찾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건넌 그 강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공항 대기실 창밖으로 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아오지에서는 석탄 가루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서는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저처럼 어딘가를 걸어가고 계실까?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탑승권을 손에 쥐고 게이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레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거기서 반드시 어머니 찾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비행기는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아오지의 검은 하늘이 아닌 별이 가득한 하늘로.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공항 안의 공기가 달랐어요. 아오지의 탕가루 냄새도, 중국 폐가의 퀴퀴한 냄새도, 태국 밀림의 습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공기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상하게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안은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하얀 빛, 끝없이 이어지는 유리창, 반짝이는 바닥. 사람들이 짐을 끌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며 걷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방향으로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냥 걸어도 되는 거구나. 고개를 들고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거구나. 그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탈북자로 입국하면 바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야 했고 신원 확인 절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말해도 된다는 것이,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철민입니다. 오래간만에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 동안 가짜 이름으로 살았던 터라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뭔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철민이다.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온 아이. 그것이 저였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것은 입국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또 다른 수용시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장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오지와는 달랐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렀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밥은 정해진 양이 아니라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밥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흰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흰 쌀밥, 배불리 먹을 수 있다던 그 밥.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밥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하나원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언어인데도 달랐어요.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광고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죠. 선생님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뭘 먹을지, 언제 잘지, 내일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지, 쉬는 시간에 뭘 할지. 그 작은 선택들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가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이유로 탈북을 했고 다른 경로로 이곳에 도착했지만 눈빛만은 비슷했어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감, 그리고 뒤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그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성우였습니다. 평안도에서 왔다고 했고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탈북했다고 했죠.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프로그램도 혼자 참여했어요. 하루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어머니 찾고 있어?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한국에서 맺은 첫 번째 관계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어진 그 관계가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임대 아파트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방 2칸짜리 아파트였어요. 아오지의 흙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고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냉장고가 있었고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그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오지의 밤은 탄광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 속에 귀를 열어두었고 태국 밀림에서는 짐승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흰 벽, 깨끗한 바닥, 천장에 형광등.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것들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 생각을 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곳에서 어머니가 원하시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학교에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였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또래 한국 아이들과 섞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거기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 먹냐고. 처음에는 그 말들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은 몰라서 묻는 거라고. 이 세계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화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 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어요.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국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경찰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고 탈북민 관련 기관과 연결될 수 있고 어머니의 소식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에게 그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경찰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네. 어머니를 찾아야 하니까요. 선생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부했습니다. 아오지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의 간격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벅찼어요. 수학 공식도 역사도 심지어 맞춤법도 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따라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가시철망을 맨손으로 넘으셨는데 공부 하나 못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경찰 시험에 합격한 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합격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철민. 합격. 어머니, 저 해냈습니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천장을 향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들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배지를 달고 반드시 어머니를 찾겠다고. 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고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압니다. 저는 아오지의 검은 하늘 아래서 태어나 두만강의 차가운 물을 넘고 이름도 모르는 밀림을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였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가시철망을 맨손으로 넘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 어머니,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에서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그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입니다. 어디 계시든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 약속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오지의 검은 탕가루 속에서 시작된 한 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로 남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수만 명의 탈북민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두 이처럼 처절하고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더 많은 탈북민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